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직권상정안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되기 직전에 주호영 의원 외에 156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전 정보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이 수정안을 처리해서 본회의에 제출을 했는데요. 주호영 의원의 주호영 의원은 수정 이유나 수정 주요 내용을 몇 가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수정 이유와 수정 주요 내용으로 테러 위험 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서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테러 조사 또는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테러 조사 추적 활동에 신중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수정 이유이자 수정 주요 내용인데 그 세부 수정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민의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사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원안의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수정안이 아닌 거죠. 그냥 사전 또는 사후 보고라는 그런 조항을 그런 문구를 추가해서 인권 침해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수정안은 원안과 별 내용상으로 다를 게 없는 그런 테러방지법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직권상정된 원안하고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인 독소 조항들이 발견이 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법안을 국가 비상사태라는 허구적인 그런 논리에 근거해서 직권상정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법을 최악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역사의 오명에 남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본회의 가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들이 지적을 공통되게 하고 있는데요. 테러방지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테러 위험 인물의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외 156인 의원이 발의한 그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 제2조 3항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테러 위험 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의 선전, 테러 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미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테러 위험 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나 조치도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그러면 이게 아마 시행령 이런 걸로 다 유보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국정원의 판단으로 이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이 되고 또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테러 위험 인물에서 해제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 이거 상당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제약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이렇게 모호하게 했다는 것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테러 방지 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련된 겁니다. 새누리당의 수정안 제9조의 내용을 보면 9조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의 수집 등 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2항 국가정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의 구조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테러 위험 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에 앞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의는 모호한데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 예외인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이 헌법 12조의 내용을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신중하게 되새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은 이것도 의미가 뭔지 매우 불명확합니다. 언급된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할 이유가 혹은 그 필요가 뭔지 모르겠고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여기 보면 추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추적이라는 개념도 좀 모호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그런 기본권 조항들과 충돌할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오늘 나온 그 수정안 5조에 포함이 되는데요.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1.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3. 대책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테러 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 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 역할 분담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그리고 사항, 그 밖의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 법안 5조는 국가 테러 대책 회의의 경우에 위원은 대통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상의 정부조직 법률주의나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테러방지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테러 센터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안 6조에 있는데요. 그 조문을 보면 제6조 대테러 센터이랑 대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 센터를 둔다. 1호 국가 대테러 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 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작성 배포. 3. 테러 경보 발령. 4. 국가 중요 행사 대테러 안전 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그리고 이 6조의 2항으로 대테러 센터의 조직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3항으로 대테러 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법안 6조에서 대테러 센터의 조직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이 정부 조직 법률주의나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대테러 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 물론 현재 국가정보원 법에도 유사한 이런 조항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 역시도 그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난 그런 과도한 위임 입법이라는 비판 지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섯 번째로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테러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법 2조에 되어 있는데요. 2조의 정의 규정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여기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강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 이 항공기는 항공법 제2조 제1호의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 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다목으로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해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그리고 3으로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 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라 몫으로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 폭발성, 소위성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 전차, 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일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조금 생략하고 마 항목에 이제 핵물질이 있습니다. 핵물질, 방사선 물질 또는 원자력 시설 제2조 2호의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대책법 제2조 2호의 원자력 시설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 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 주기시설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 소지, 소유, 보관, 사용, 운반, 개조, 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 시설을 파괴, 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 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이 테러의 정의와 관련된 법안 제2조 1호의 문제는 테러 행위 정의와 관련해서 권한행사의 방해,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 제2조 1호 감목에서 언급된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요. 자칫하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상당 부분이 이 법에 의해서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혼선 내지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또 법안 제2조 1호 라목 2에서의 시설이라는 것은 차량 정비 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요.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량의 운영과 관련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건지 이것도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또 법안 제2조 1호 라목 3은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3에 그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역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런 소규모 시설도 포함하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법안 제2조 1호 라목 4에 연료 수송 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라목의 경우 보호 대상이 단순한 시설 그 자체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법안 제2조 1호 마목 2에서 부당의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합니다.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는 걸 부당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여섯 번째 문제점은 테러 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이건 이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건데요.
2조 정의 규정의 4호에 이게 있는데요.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 테러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동을 시도한다는 게 어디까지 이동을 시도한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보따리 싸면 이동을 시도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까지를 이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자칫하면 이게 이동하려고 준비한 거, 이동의 예비 음모까지 처벌한다고 나서면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로 이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7번째는 그 대테러 조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정의 규정의 8호에 나와 있는데, 대테러 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테러 조사에서는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의 그 증거 수집 행위하고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그 비구속적인 행정조사 수준이 아니고 거의 강제적 구속적인 행정조사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대테러 조사라는 게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전면 위반하는, 그것과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고, 8번째로 그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점검 보고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5조 3항 2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근데 이 법안 5조 3호 2항은 막강한 권한이 집중이 되는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가 무슨 수정 동의를 요구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요구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견제장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9번째로 이 테러 취약 요인 사전 제거와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이 됩니다. 이게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11조 조문을 보면 테러 취약 요인 사전 제거 1항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 이용 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 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 취약 요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고, 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안 11조 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 이용 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런 개념만 있는데, 이게 바로 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없고 소유자, 관리자 이런 그 개념만 있어서 이게 뭔가 개념상의 불일치가 좀 있다. 뭐 좀 작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테러 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와 관련된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12조에 있는데요. 테러 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 등의 요청해서
이러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인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항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근데 이 법안 12조 내용 중에 테러 선동 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뭐냐, 어디까지를 테러의 선동 선전으로 볼 거냐, 그건 누가 판단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은 상당한 이게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너무 법이 이게 좀 앞뒤도 안 맞고 말이 안 되고 엉성하고 또 이게 위헌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겁니다. 13조에 나와 있는데 조문을 보니까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 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그돼 있고 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해서 여권의 효력 정지 및 재발구 거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90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항 단서에 의해서 이걸 연장할 수 있도록은 했는데 그 연장 횟수를 제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법원 판결 없이도 출국 금지 조치가 계속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고요. 그리고 테러단체 구성죄 관련된 것도 이게 법안 17조에 있는데요. 테러단체를 1항은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2항에서 테러 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 알선, 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4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항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6항에 형법 등 국내법의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제17조 3항 중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권유라는 개념은 정말 그 의미가 모호해서 이게 무한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돼요. 그 의미가 더 불명하고요. 촉발의 대상은 행동이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모호함으로 인해서 혼란과 악용의 소지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칙 문제도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2조 다른 법률들의 개정 1에서 1항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 4항 중에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그리고 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6호의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그리고 3항에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호의 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이 법안의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7조 2항은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굳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라는 것인데 이거는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꼼수가 돼서 금융정보들까지 다 국정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도 꼼꼼히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개별 조문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앞서 토론하셨던 많은 의원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지금 당을 떠나서 이 대한민국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테러에 대해서는 누구도 추호도 조그마한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냐. 이 테러방지법이 안고 있는 지난 14년 동안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이후에 몇 번 그 법안의 내용과 형태를 바꿔가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은 단지 그게 야당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의 우려 또 국정원이라는 그런 기구의 권한을 비대하게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자유나 인권을 축소시킬 그런 우려 또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국정원이 개입하고 또 개개인들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이제 사찰하게 될 그런 위험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법이 제안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좀 격화된 그런 정세의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이 핵실험한 게 이번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만 국가 급변 사태 내지는 국가 비상 사태 이런 사실은 가공된 조작된 그런 공포와 그런 상황인식을 동원해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고 이게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 법은 내용상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야가 계속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면서 지난 14년 동안 이 법이 여러 가지 그 내용적인 손질을 거쳐왔듯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그 법 조문들부터 여러 가지 엉성한 법입니다. 앞뒤도 안 맞고. 그런 이 엉성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도 토론을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방식으로 19대 국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오명을 써가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의장께도 이 직권상정을 취소해 주실 것을 호소를 드리고, 우리 새누리당 여당 의원님들께도 과연 이 법이 이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밀어붙여서 처리할 법인지, 그로 인해서 이 여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또 이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이견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20대 총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국회가 열릴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부도 마음이 급하고 또 여당도 마음이 급한 것은 알지만, 때로는 어떤 법안은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는 법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이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득, 장점, 이게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없고, 또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내지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과연 지금보다 어떤 구체적인 그 국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또 국민들의 그 안전을 증진시키는지도 전혀 지금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견이 많고 쟁점이 많은 법안은 좀 뒤로 밀어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살리기 입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은 내용상에 이견이 있는 그런 법들이 있지만 또 이 의견이 근접한 그런 법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 법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 또 한편에서는 긍정적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인식이 다른 그런 법이지만, 테러방지법은 그런 차원의 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얻을 게 뭐가 있냐? 얻을 게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정원은 얻을 게 있겠죠. 근데 이런 법을 왜 해야 되는지 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우리 여당 의원들께 그런 점에 대해서 재고하실 것을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안 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법이 없다 그래서 국제공조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보 교환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테러에 관한 기본 컨셉이 이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잡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게 무엇보다 든든한 공조고, 무엇보다 든든한 그런 정보 네트워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는요, 국제 공조나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 보호협정이 체결돼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살상무기 확산 방지 훈련 이거 실시하고 있고요. 미국의 그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감청해왔던 사실을 폭로한 이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소한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상적으로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 교환과 공조도 별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7월부터 이 1년 동안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이 여기 의장으로 가셨죠. 유엔 협약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 조치를 이행하는 이 태스크포스가 바로 이 기구입니다. 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과 테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관련 자금 조달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 협박 목적 자금 조달 금지법은 공중등 협박 목적 자금 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 자금 조달 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환 관리법 보면 역시 유엔과 우방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외국환 관리법의 하위 지침인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호가 지침 이거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령,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이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수시로 이걸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공조를 금융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우리가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야가 좁은 그런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오히려 반대로 있습니다. 이란 제재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2010년 9월이었던가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제재 요청을 받아들여서 102개 단체 그리고 개인 24명 이걸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그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이란의 40개 단체하고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 결의안의 어떤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의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의 이란 제재는 오히려 유엔보다 더 세게 간 거죠.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이란을 제재하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는 더 세게 가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그런 제재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이란과의 교역 단절로 좀 막 굉장히 큰 손실을 봤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테러를 방지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테러 방지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취약한 구석이 뭐냐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강조 계속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국제정보의 교류 및 공조 강화를 위해서도 이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국정원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다른 해외 정보기관들하고 제가 모두 다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덩치가 작은 정보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한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독자적인 해외 정보 수집 능력이 지극히 부족합니다. 이게 대북, 해외, 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지락펴락
하고 있고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 정보기구가 주력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정보 능력이 지극히 취약한 거예요. 최근 수년간 일어났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오늘 제가 그 불법 해킹 얘기는 아까 다른 걸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또 중국 동보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국정원의 일탈 행위들만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테러 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이 충분한 그런 해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 공조에도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일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지금 IS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제 테러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무장 집단이고 극단주의 세력인데, 대한민국 국정원이 IS에 대한 정보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뭐 거의 바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2003년에 이라크 파병 당시에 국정원은 석유 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첫 파병지로 거론된 게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습니다. 군하고 국정원에서 모술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 정부 측 참가자들도 현지 군부대 등을 시찰한 이후에, 물론 그게 얼마나 면밀한 시찰이었는지 대충 건성건성 다닌 건지 모르겠지만 모술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민간 연구자로서 현지조사에 참여했던 박모 교수만 유일하게 이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유엔 이라크 지원단이 타전하는 그 1일 보고서에서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의 하나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고 유엔을 모니터하던 국내의 시민단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을 하기로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봉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을 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르빌 지역은 아랍어가 아니고 쿠르드어를 쓰는 지역이었던 거죠. 이게 당시 대한민국 국정원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해외 정보력의 수준이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지금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수준일 거다. 지금 그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이고, 지금 뭐 IS가 대한민국도 테러의 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자기들의 공격의 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 국정원은 과연 IS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정보와 파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점에서 오히려 염려스러운 것은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취약한 해외 정보 능력이다. 그리고 그거는 테러 방지법을 만든다고 해결이 될 것이 아니고 국정원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이 국내 사찰하고 그런 불법적인 행동하고 이런 거 못하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에 정보기관으로서 주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 테러방지법, 이거 일종의 수건 사업인데요.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내 정보 수집, 조사와 수사, 또 정책 조정, 작전 기능,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과 장악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점에서 이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 법안은 좀 총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둘러서 만들 법안도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그 시스템이 구조화되면 이게 이제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고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정원 개혁이 우선이고, 지금 테러방지법, 이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얹어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정말 하등에 도움도 되지 않는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안보보다 이제는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테러방지법이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데 일조하는 그런 법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 체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과 검찰,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하다면 그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응 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테러 방지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취약한 해외 정보 수집 능력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정원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대응 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런 새로운 법 제정의 불가피성이 확인된다면 저는 그때야 이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을 순수한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 정보수집기관과 국내 정보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은 이미 국가정보원법을 해외정보원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테러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발전된 고도의 기술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테러 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국가적 재난에 무관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테러 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어떤 테러 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설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 행위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기술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어떠한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 예방과 재난 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그것이 고도 기술 사회가 갖고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진단 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사후적인 이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